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두 차례 발사가 연기됐던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카자흐스탄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고도 497km 상공을 돌며 정밀 지상 관측 영상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00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음 주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6일 발표합니다.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바꾸는 개편안은 현재 유행이 안정화돼야 확정해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 국민도 안전성을 의심하지 말고 순서대로 접종에 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은 연관성이 없다며 접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기요금을 유가나 LNG 가격에 연동하는 제도가 지난해 말부터 도입된 가운데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습니다. 연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가 유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을 두고 유럽연합과 영국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영국 수출을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우리 시간으로 22일 오후 3시 7분에 발사됐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정부에서 확보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민간 위성 시대를 앞당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발사 장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 발사장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는데요. 이제 로켓이 이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입니다. 자, 굉음과 함께 엄청난 수증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곧 화염이 나오면서 이제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소유주 로켓 안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1호와 함께 30여 개의 위성이 실려 있는데요. 화염과 함께 로켓이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 상공 497km 상공에서 우리 위성이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원래 우리 시간으로 지난 20일에 발사 예정이었습니다. 발사 20여 분을 남기고 중단됐는데요. 네,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하늘로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화염을 뿜으면서 항공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네, 원래 20일에 발사되려던 이 위성이 21일에 발사 중단에 대한 재현 시험을 거친 뒤 22일에 최종적으로 발사가 된 겁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국은 발사체 상단 제어 시스템에 문제를 발견하고 발사 일정을 21일로 잠정 연기했었는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22일에 발사가 된 겁니다. 네, 차세대 중형위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위성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고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지상에 떠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인 0.5m급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또 기획 단계부터 정부에서 확보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민간 위성 시대를 앞당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과 혈전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접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은화 예방접종 전문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혈전 생성은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질병이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관찰된 혈전 생성 사례는 평상시 발생 수준보다 더 낮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의 위험이 지속하는 국내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중증 감염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 전문의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장애와 뇌정맥동 혈전증에 대해서는 백신과의 인과성을 정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앞두고 국민도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말고 순서대로 접종에 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오는 6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정숙 여사와 백신을 접종한다며 수행이 확정된 청와대 관계자들도 함께 접종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면서 집단 면역으로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며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국제적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대다수 유럽 국가들도 접종을 재개했고 우리 질병청도 65세 이상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와 제 아내도 오는 6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백신 수급도 원활히 진행되면서 2분기에는 접종 대상을 대폭 늘려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이상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의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여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대로 안정되지 않으면서 다음 주 적용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오는 26일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인 환자 수 증가가 있었다며 지난 8주 동안 이런 정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확산 추이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워 이번 주 환자 규모를 주시한 뒤 금요일인 26일에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특별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확산세가 안정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집단 감염 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선제 검사를 늘리다 보니 환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액화 천연가스 LNG와 유가 등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전기요금이 결국 동결됐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영향으로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를 것을 걱정해서 정부가 유보를 결정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분기 적용되는 전기요금에 대한 한국전력의 공고 내용입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킬로와트시당 마이너스 0.2원으로 계산됐지만 최종 결정된 금액은 마이너스 3원입니다. 1분기의 할인폭을 변동 없이 유지한 겁니다. 발전원가의 상승 때문에 지난 석 달 동안 들어간 실적 연료비와 1년 평균인 기존 연료비의 차이에 따라 할인폭이 줄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의 인상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난 겨울 이상 한파 때문에 LNG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른 것을 반영하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지침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동결했더라도 전기요금이 연료비에 연동되도록 지난해 말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장기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발표하기 전에 이제 여러 언론에서 좀 많이 우려를 표명을 했었잖아요. 전기요금이 올라가서 산업계도 힘들고 여기저기도 힘들 것 같다라는 이제 정부에서도 좀 올려주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올랐는데 그거를 반영을 언젠가는 해줘야 되는 거고. 지난해 말 요금제가 개편된 뒤 두 번째 전기요금 조정 결과에 따라 4인 가구 주택은 월 1,050원 인하 효과를 석 달 더 유지하게 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3월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1년 전보다 12% 넘게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12.5% 증가한 339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지난해보다 0.5일 적어 하루 평균 수출액은 16.1% 증가한 21억 9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3.6%, 승용차가 13%, 석유 제품이 12.4% 늘었고 가전제품 수출은 9% 넘게 줄었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이 23%, 유럽연합 수출이 37%, 미국 수출이 7% 넘게 증가한 반면 일본과 중동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년 전보다 16.3% 증가한 3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올해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전망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서 올해 고용 상황을 묻자 전체 응답자의 45%는 매우 악화, 33%는 조금 악화라고 답했습니다. 월급에 대한 전망도 암울해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인 69%는 물가 대비 월급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요즘 마스크 매일 사용하시죠? 그런데 마스크 필터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숨쉬기 편할 뿐 아니라 100% 분해되는 마스크 필터를 개발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숲풀 사이사이로 버려진 마스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대여섯 개는 무조건 쓰니까 확실히 늘긴 늘었어요. 마스크는 필수 용품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그 마스크를 처분을 할지 그런 걱정도 좀 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마스크는 하루 약 2천만 개, 1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73억 개에 달합니다. 문제는 마스크의 생명인 필터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지만 감염 가능성 때문에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 하는데 환경오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대안을 찾았습니다. 생분해되는 플라스틱 소재로 마스크 필터를 만든 겁니다. 특정 효소를 사용하면 6시간 만에, 실제 토양에서는 28일 만에 완전 분해됩니다. 천연 비료에 우리 마스크 필터를 넣었더니 풍부한 미생물에 의해 28일 이내에 완전히 분해되었습니다. 숨쉬기는 더 편해졌습니다. 필터를 제작할 때 기존 제품보다 구멍을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극의 성질을 띠는 천연물질 키토산으로 필터를 코팅함으로써 음극인 바이러스가 잘 달라붙도록 해 필터 성능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멜트블론 방식의 필터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서 현재 기업들과 대량 생산 연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키토산 필터는 빨아도 성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마스크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필터 외에도 마스크 고무줄과 철사 등도 생분해되는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 추가 연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백신 확보를 둘러싼 EU와 영국의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EU는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영국 수출을 봉쇄해야 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EU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영국과 유럽연합의 백신 싸움이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유럽연합 EU 당국자를 인용해 EU가 유럽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영국에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EU에서 생산된 모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 내에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EU가 네덜란드 공장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수출하라는 영국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레이든에 있는 이 공장은 할릭스라는 하청업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EU와 영국에 공급하는 백신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EU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영국은 네덜란드의 할릭스 공장에서 생산된 원료 의약품을 자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할릭스가 생산한 백신 물량은 EU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21일 EU가 코로나19 백신의 영국 수출을 차단하면 EU의 국제적 평판에 흠이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ll of u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law and upholding contract law around the world. I mean, the European Union will know that the rest of the world is looking at the Commission about how it conducts itself on this. And if 월러스 장관은 또 백신 제조 공정에 벽을 세우면 EU 시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브라질에 제공됐습니다. 브라질 보건부는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한국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2만여 회분이 현지 시각 21일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보건부는 이 물량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지원되는 1차분이며 이달 말에 190만 회분이 추가로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은 올해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백신 4,250만 회분을 받을 예정이지만 이 물량으로는 단기간에 접종률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미국과도 백신 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일부에게 3차 접종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의 시노팜 백신을 공급하는 G42 헬스케어의 왈리드 자헤르 수석 연구원은 두바이 아이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고 2차 접종을 완료한 뒤 항체 수치가 낮은 사람은 누구나 의사에게 보건당국에 연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차 접종이 추진되는 건 중국산 시노팜 백신의 2차 접종 완료 후에도 일부 접종자의 경우 충분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를 앓은 사람의 20% 정도가 완치 이후에도 면역 항체를 갖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러시아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개발한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의 알렉산드르 긴츠부르크 소장은 자국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긴츠부르크는 완치자 가운데 20% 이상이 보호 항체를 만들지 못했다면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완치자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영국발이나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면역 효과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비치가 몰려든 휴양객들로 아수라장이 되자 통제 조치로 선포했던 야간 통행 금지를 최소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몰려든 관광객들이 자칫 코로나 재확산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몰려든 인파가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마스크 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도 들은 척 많죠. 경고 사격에 추루탄 발사, 강제 연행이 시작되자 그제야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마이애미는 난장판이었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봄방학까지 시작되면서 휴양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든 탓입니다. 패싸움에 총격 사건까지 잇따르자 시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But it will essentially be an 8 p.m. curfew in the entertainment district. These measures will be in effect for 72 hours. 통금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보행자나 차량 출입은 물론 근처 모든 업소 운영을 금지했습니다. 해변으로 향하는 길도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통금령을 최소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위반자가 속출해 8명이나 체포됐기 때문입니다. Quite frankly, I'm concerned that the behavior is getting a little bit more for us to be able to handle. 플로리다주는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발생이 5천 명대나 되는 주요 확산지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3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봄방학철이 재확산의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예고가 잇따라 시 당국은 몰려든 관광객들이 자칫 재확산의 불씨가 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요즘 유럽과 남미 국가들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3차 대유행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남미의 대국 브라질은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자국의 엄청난 피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향후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질의 유명 휴양도시 리우데자네이루의 해변 출입이 다시 통제됐습니다. 인구 2억 1,400만 명. 남미의 대국 브라질은 사실상 코로나19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agora é o momento de ficar em casa. A gente tem uma nova variante do vírus, que é a variante P1, que está circulando na cidade, está circulando intensamente. Tem uma nova variante que pode ser mais grave do que a variante anterior.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현지 시간 21일 기준 브라질의 누적 확진자 수는 1,200만 명, 사망자는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하루 신규 확진자도 9만 명 안팎에 달했습니다. 하루 사망자는 지난 16일 2,800여 명으로 최다 기록을 세운 뒤 닷새 연속 2,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P1으로 불리는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과 중증도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브라질을 넘어 인근 국가로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미 13개 국가 가운데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등 7개 국가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코로나19 통제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남미 인접국들은 브라질과 협의 없이 국경 봉쇄 등 일방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브라질의 코로나19 상황이 중남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이스라엘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23일로 예정된 총선 이후에도 다시 봉쇄 조치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집계한 20일 토요일 신규 확진자는 285명입니다. 주말을 맞아 입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최근 반려동물로 미니 돼지를 키우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왕성한 식욕 탓에 다른 동물보다 비만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비만이 되면 관절에 무리가 생겨 운동을 거부하게 되고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요.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미니 돼지의 건강한 식단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들어 반려동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미니 돼지. 그런데 미니 돼지를 키우면서 큰 고민이 생겼다는 한 보호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반려동물 때문에 문제가 많으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아, 들어오세요. 놀라실지도 모르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꿀떡아! 토실토실한 엉덩이, 뾰족선 귀, 짙은 쌍꺼풀을 가진 눈. 오늘의 주인공, 미니 돼지라고 하기엔 조금 비칸 꿀떡입니다. (3년) 전 입양 당시에는 작고 귀엽기만 했던 꿀떡이. 보호자는 꿀떡이가 지금처럼 자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진 지금의 모습. 일반인들은 미니피그 하면 굉장히 작고 강아지만 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원래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거의 중형견 정도 크기로 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는 거 많이 조절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키우고 있어요. 늘 누워있는 꿀떡이. 도통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때 꿀떡이를 움직이게 한 비장의 소리. 먹자. 배추랑 당근이 일단 얘 주식으로 먹고 있어요. 그게 하루에 4번 정도 먹어요. 다행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닌가 보네요. 저는 꿀떡이가 이렇게 빠른 아이인지 처음 알았어요. 밥 먹을 때는 누구보다도 빨라요. 그릇에 한가득 담겨있던 채소를 개눈 감추듯 해치워버리는데요. 이쯤 되니 식비가 궁금해집니다. 식비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먹는 걸로 치면 당근 한 박스를 일주일 만에 다 먹어요. 배추는 한 3통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이제 냥이들의 식사 시간. 그런데 꿀떡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많은 채소를 다 먹어놓고 귀엽고 고양이 살을까지 훔쳐먹는 꿀떡이. 심각한 수준의 식탐 때문에 이런 사고는 비일비재하다는데요. 얘는 뭐 밥 먹은 거랑 상관없이 그냥 뭐 보이는 대로 그냥 달라고 하고 먹고 싶고 이러니까 방금 밥 먹은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꿀떡이한테는. 혹시 식사가 양에 차지 않았던 걸까요? 고양이 밥까지 먹을 정도면 밥을 너무 적게 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적게 준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대신 이제 자주 텀이 짧게 많이 먹으니까. 항상 식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가끔은 예민함을 보이기도 한다는데요. 물리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물르고 있어. 야, 물렸다. 급기야 꿀떡이는 보호자의 간식까지 탐내는데요. 문제는 종종 성질을 부리며 공격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네, 사람 먹는 걸도 꿀떡이는 다 욕심내고 다 같이 먹으려고 해요. 많이 먹었잖아. 근데 이제 돼지들이 원래 뚱뚱하고 식탐이 많은 게 당연한가 싶다가도 애가 너무 저렇게 예민해지고 괴팍해지는 게 너무 걱정이에요. 꿀떡이가 움직임이 없고 예민한 이유는 두 가지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체중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없을 수가 있고요. 늘어난 체중은 아마 발이나 관절에 부하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흙이 아닌 딱딱한 바닥에서는 돼지가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하루 종일 자고 먹을 때 빼고는 거의 자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와서 장난을 쳐도 보호자가 빗질을 해줘도 요지부동. 미니피그도 종류가 다양해 60kg이 넘게 크는 돼지도 있지만 보호자조차 꿀떡이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다는데요. 일단 가장 큰 고민은 어렸을 때는 제가 안고 엘리베이터를 태워서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안 타려고 하니까 무거워서 꿀떡이를 들지도 못하고 바깥에 일단 못 나가는 게 좀 큰 걱정이에요. 지금 여기 이사 오고 나서 한 번도 못 나갔어요. 그게 얼마나 돼요? 거의 한 8개월 정도요. 8개월이나 못 나갔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또다시 산책을 시도해봅니다. 여기가 24층인데 꿀떡이가 엘리베이터를 무서워서 못 타거든요. 그래서 한번 할 수 있는지 시도해 보려고요. 엘리베이터 공포증 때문에 산책을 못 나간 지 무려 8개월. 꼭 성공해야 할 텐데요. 꿀떡아 산책 가자. 이리 와. 옳지. 여기도 있네. 잘 돼가는 듯 싶었으나 아유 우리 꿀떡이 많이 무서웠구나. 아직 꿀떡이가 뭔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꿀떡아, 아직 나가는 게 준비가 덜 됐어? 무서워? 못 나가겠어? 이런 고민을 가진 미니피그 키우시는 분들이 좀 많나요? 네, 미니피그 키우시는 분들 중에 다 이제 거의 걱정거리가 몸무게로 많이 걱정이 많으세요. 이게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돼지 단톡방이거든요. 미니 돼지를 키우는 보호자들의 공통적인 고민, 비만. 그렇다면 꿀떡이의 체중은 얼마나 나갈까요? 이쪽에서 일단 한번 먼저 먹이로 유인한 다음 꿀떡이를 들어 올리려는데 되겠는데요? 너무 무겁죠? 너무 무거워요. 역부족도 이런 역부족이 없습니다. 6개월
달 전에 쟀을 때가 35kg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40kg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평소에 측정이 어려운 돼지 몸무게 측정법이 따로 있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대략적인 추정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요. 이 야생 멧돼지처럼 크기가 큰 동물들을 위해서 이 길이를 통해서 체중을 추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센티미터를 미터로 환산하고 가슴둘레 곱하기 가슴둘레 곱하기 몸 길이의 값에 개수 69.3을 곱해주세요. 참 쉽죠? 보호자도 꿀떡이의 몸 길이를 재보는데요. 과연 꿀떡이의 체중은 얼마나 될까요? 공식대로 계산한 결과 약 39kg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꿀떡이의 체형 상태는 정상적인 체형 상태가 3이라고 한다면 꿀떡이는 3.5에서 4 정도 돼 보여서 약간의 비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만이 의심되는 미니돼지 다이어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일단 체중은 현재 몸무게에서 5에서 10% 정도 감량하고요. 일정한 식사량을 정해진 시간에 주는 식단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씹을 수 있는 장난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염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고양이 사료는 닿을 수 없는 먼 곳으로. 안녕. 고양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다가 밥을 주고 있어요. 이제는 미니피그 협회에서 제안한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다이어트의 기본은 식이 조절이겠죠. 적정 급여량인 200g을 칼같이 맞춰주고요. 영양을 위해 달걀 하나 턱. 그냥 빨리빨리 그릇에다 덜어서 줬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재가지고 줘야겠어요.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주는 게 포인트. 꿀떡이도 바뀐 식단이 마음에 드나 봅니다. 식단 개선은 영양소에 대한 개선까지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일정 식사 시간 내에 일정량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밥이랑 물이랑 같이 먹잖아요. 물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밥 주는 위치랑 물 주는 위치를 정반대로 두시면 밥을 먹다가도 물을 먹으러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돼지를 좀 더 편안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꿀떡이의 활동량을 높여줄 차례. 어이구 예쁘네. 알겠어. 만보기를 머리띠에 차고 집안 곳곳에 간식을 뿌려주는 언니를 따라 우리 꿀떡이 열심히 움직입니다.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정량해서 2%를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오, 26걸음 걸었어요. 아직 만족하긴 일러요. 꿀떡이의 운동량을 더 늘려주기 위해 노즈워크 공을 활용해야죠. 의지의 꿀떡이 간식을 얻기 위해 또다시 움직입니다. 이렇게 놀이를 활용한 운동을 시켜주면 다이어트는 물론 스트레스 해소까지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꿀떡이도 지금은 적극적인 모습이죠. 지난번에 보다 꿀떡이 얼마큼 걸었나 한번 보다. 68이나 걸었어요. 영걸음에서 68걸음까지. 어우, 대단한데요. 아이, 꿀떡아, 야, 너 헬스케졌다. 그동안은 꿀떡이가 그냥 잘 먹는 게 그냥 좋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알고 나니까 좀 꿀떡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처음이 어렵지 앞으로 계속 이제 꾸준히 하면 될 것 같고 놀이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온종일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지냈던 꿀떡이. 음식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면서 성격도 예민해져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열심히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올봄 꽃길 걸을 날만 기다려보자고요.
적절한 불안은 우리를 위험에게서 지켜주는 경고가 됩니다. 하지만 극심한 불안감으로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거나 숨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공황장애를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공황장애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나래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황장애는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면서 네. 한 번쯤은 들어본 질병이 됐습니다.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느껴지는 그런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공황장애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시죠. 공황장애는 이제 크게 보면 불안장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큰 병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불안은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위험에서 피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무조건 다 병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느낌 혹은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부 몇몇 분들은 그 불안의 정도가 너무 과하게 나타나신다거나 아니면 뭐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불안해지신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시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불안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공황 장애라고 하면 그 불안 중에서도 사실은 제일 극심한 그런 상태인데요. 평상시에는 별로 이렇게 불안하시거나 그런 거 없이 어느 정도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이런 굉장히 극심한 수준의 불안으로 확 심하게 올라왔다가 또 저절로 또 없어지게 되는 그런 질병들을 저희가 공황 발작 혹은 공황 장애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건 위험한 상황에서 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리는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지만 과도할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공황 발작이 반복되면 공황 장애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증상을 공황 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공황 발작은 갑작스럽게 그런 심한 공포나 그런 불편감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몇 분 이내에 굉장히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그런 증상을 갖고요. 그동안에 이제 특별한 그런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근데 이게 급작스럽게 나타났던 것처럼 또 사라지기도 사실은 자연적으로 그냥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으셔서요. 이런 일이 한번 생기게 되면 이제 너무 이거 정말 나한테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응급실로 달려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응급실로 오시다가 중간에 혹은 응급실 문을 들어서자마자 그냥 다 멀쩡하게 괜찮아지셔서 뭐 별 문제 없나? 그러고 그냥 집으로 가시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길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심계항진, 뭐 가슴 두근거림 또는 심장 박동수의 증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가슴 굉장히 두근거리거나 막 빨리 뛰는 그런 느낌들이 드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우리 왜 불안하면 식은땀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식은땀이 많이 난다거나 몸이 떨리거나 후들거리기도 하고요. 또 숨이 가쁘거나 또 막히는 것 같은 느낌들, 숨이 뭔가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또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오셔서 이 상황에서 검사를 해보면 숨을 못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쉬고 계셔서 과호흡. 과호흡이 온 그런 상황인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꼭 우리 뭐 심장마비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뭐 가슴이 조이고 아프고 뭐 불편하고 이런 느낌들도 많이 드시고요. 또 뭐 메스껍거나 혹은 뭐 화장실 가고 싶은, 대변 보고 싶은 그런 느낌들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지럽다, 뭐 불안정하다, 뭔가 멍한 느낌이 들고 당장 쓰러질 것만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갱년기 하면 뭐 이렇게 한기 들었다가 뭐 열감 들었다가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꼭 그런 느낌들도 이 공황 발작에서 나타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뭔가 이렇게 뭐 둔해지는 것 같은 느낌 혹은 뭐 따끔거리거나 아니면 뭐 스물스물 뭔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이상한 느낌들을 느끼시기도 하십니다. 또 여기가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시거나 내가 나한테서 좀 떠나는 것 같은 게 분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느끼시고요. 사실은 제일 불편해하시는 게 이 마지막 두 가지인데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거나 뭐 정말 미쳐서 내가 나를 놓아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나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 때문에 응급실을 찾으시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증상이 전부 다 나타나셔야 공황발작인 것은 아니고요. 네. 이 중에 저희가 한 4가지 이상의 증상만 나타나더라도 이제 공황발작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네. 이런 공황발작이 한 달에 2번 이상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이 공황발작이 또 나타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들 때문에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기 시작을 하신다면 그때는 이제 공황장애가 있다라는 것으로 네. 진단을 내리게 되고 예. 그때는 이제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이 공황장애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공황장애가 나타나는 원인은 뭘까요? 네. 사실 정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연구들을 보아온 결과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병원 오신 분들도 보면 뭐 어머님도 사실은 좀 그런 증상들이 있으셨던 적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민감하게 돼서 사실은 산소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뇌가 산소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느끼게 돼서 이상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고요. 네. 또 그 외에 뭐 고삼투압 젖산이라든지 이런 피로 물질들이 공황발작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그 공황발작이 한 번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황발작을 한 번 경험하게 되면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또 오지 않게 되나 굉장히 많이 불안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비슷한 증상이 살짝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것도 그 공황발작으로 가겠구나라고 스스로 이제 불안해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 안에서 불안 관련돼 있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 막 분비가 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만한 일도 이제 공황발작까지 급하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황발작이 반복이 되게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어떤 생길 만한 상황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상황이면 이게 생길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피하게 되니까요. 네. 일상생활에도 자꾸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이나 불안 증세를 호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가 공황장애를 유발하거나 또 악화시킬 수도 있을까요? 네. 공황장애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최근에 스트레스 상황들이 공황장애의 위험 요인으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두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또 맞습니다. 불안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공황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은 이제 감염병과 관련된 스트레스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공황발작 같이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에 더 좀 어떻게 보면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공황장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자, 그렇다면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공황장애의 치료라고 하면 크게 이제 약물 치료하고 또 인지행동 치료를 포함한 그런 정신 치료들 이렇게 2가지로 좀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는 사실 약물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약을 드시면 치료가 잘 되는 편인데 문제는 좀 재발이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지시자마자 약을 중단을 하신다거나 치료를 중단을 하시게 되면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치료 기간을 좀 충분히 가지시고 주치의와 상의를 잘 하셔서 치료 종결을 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맞아요. 뭐 중독되지 않을까, 뭐 뇌가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종류의 약물들은 뭐 안정제나 수면제나 이런 종류들의 약물이거든요. 공황장애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주가 되는 약물은 뭐 세로토닌 등의 그런 뇌신경 전달 물질들을 조절하는 약인데요. 이런 약들은 전혀 중독이 되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길 염려들을 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이제 근본적인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또 증상 조절만을 위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그 내가 과도하게 불안에 대해서 반응들을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을 다시 균형 상태로 맞추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아까 말씀을 드리기를 공황장애는 이제 한 번의 발작은 있더라도 그 발작 이후에 발작에 대한 걱정으로 발작을 더 만들게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런 과도한 걱정들, 이 네. 공황 발작이 또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과도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줄여드리고 이게 이제 과도하게 겁을 먹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물 치료와 같이 동반해서 한다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질환이라는 네, 거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이런 공황장애를 예방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지 마셔라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이제 이게 불안장애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방을 하려면 내가 뭘 해야지? 라고 하고 더 몸에 대해서 사실은 더 걱정을 하게 되고 더 집중을 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과도하게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고 집중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불안도가 더 올라가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또 공황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보시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너무 없애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나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69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우울 증상과 자살 충동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한규만 교수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근로자 7,08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주 69시간 이상 근로자의 우울 증상 위험은 2.05배, 자살 충동 위험은 1.9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 35시간 근로자의 자살 충동 위험은 0.55배로 줄어들어 근로시간과 우울 증상, 자살 충동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인지장애를 겪은 노인은 정상 노인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이 최대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보라매 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인지장애 중 하나인 실행기능 장애를 진단받은 60세 이상 노인 1,100여 명을 7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행기능 장애를 가진 노인 중에서도 75세 이상 고령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노인에게서 자살 위험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실험용 인공폐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스텍 정성준, 유주연 교수팀은 3D 프린팅 기술로 허파꽈리로 불리는 폐포를 얇은 두께로 쌓아 올려 3층 구조의 폐포막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폐포막은 상피층과 기저막, 모세혈관층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3층 구조의 폐포막을 인공적으로 만든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LG유플러스가 1호 무인 매장을 열고 온라인몰에서는 간편 인증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온라인 유통 확대에 나섭니다. LG유플러스는 서울 종로구에 연 1호 무인 매장 유플러스 언택트 스토어에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유통 채널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유플러스 언택트 스토어에서는 기존 무인 매장이 유심 개통이나 기기 변경만 지원하는 것과 달리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까지 고객 스스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원자력 사고가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사람에게는 극한이지만 로봇에게는 극한이 아닌 환경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는 사람 대신해서 사고를 막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사고는 방사능 때문에 수습이 어려워 더 큰 피해를 남기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재난에 대비하는 방제 로봇을 개발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로봇 공학자 정경민 박사를 만나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